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김상윤 교수입니다. 데이터가 돈을 벌어주고 데이터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데이터 경제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코리아 데이터 비즈 트렌드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 데이터 경제 시대와 관련된 특히나 작년 8월에 발효된 데이터 3법, 데이터 3법이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또 소비자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 3법과 관련된 어떤 변화들을 향후에 경험하실 수 있을지 관련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대담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이 기조 대담을 위해서 정말 힘들게 이렇게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저와 함께 대담을 나눌 두 분 전문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오른쪽에 계신 분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윤주호 변호사님이신데요. 변호사님께서는 EU의 데이터 관련 대표적인 법인 GDPR과 관련된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라든지 혹은 올해 이제 출범하는 마이데이터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의 다양한 그 자문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 변호사님. 네. 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평양 윤주호 변호사입니다. 저는 최근에 마이데이터 팀장 맡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하는 업무는 개인정보, 그리고 디지털 금융, 그리고 방송통신 관련된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왼쪽에 나와 계신 분은요.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도 향후 얼마나 크게 성장할지 정말 기대가 되는 그 AI 스타트업을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 디핑소스라는 기업의 김태훈 대표님이신데요. 디핑소스는 그 데이터 처리 관련돼서 뭐 익명화 기술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전 세계 최초로 개발하셨다고 제가 또 많이 들었는데요. 또 간단히 잠깐 인사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디핑소스 대표 김태훈입니다. 저희는 그 영상, 음성 같은 그런 어떤 비증형 데이터, 그 비증형 데이터를 AI가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는 전혀 침해하지 않으면서 데이터의 활용도를 보존하는 그런 익명화 기술을 이제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 그런 것들을 사업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바쁘신 두 전문가분을 모시고 오늘 데이터 3법과 그 이후라는 주제로 관련된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릴 내용은 이제 변호사님께 좀 말씀을 여쭤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제 데이터 3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소비자들은 상당히 또 접근하기가 어렵고 기업 입장에서도 상당히 법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이게 검토할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냥 이제 데이터 3법이 작년 3월에 이제 발표가 되고 8월부터 발효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조금 앞서가 있는 EU의 GDPR이라고 하는 법안을 보면은 2020년에 발효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1년 정도 유럽에 비해서는 조금 늦은 상황인데 어떤 이런 상황들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GDPR이 최초에 등장하게 됐던 건 2016년. 사실은 그 전부터 지속적인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논의들이 모여서 GDPR 2016년에 나오고 2018년부터 발효가 되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개인정보 이용 혹은 뭐 활용에 관한 다양한 사회적 논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는 사실은 개인정보를 더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어느 쪽에서는 아니다, 이제는 개인정보를 좀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고, 뭐 GDPR은 그 촉발시켰던 계기였고요. 그 과정에서 보호와 이용 사이에서 끊임없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논쟁들을 거쳐서 사실은 2020년, 그러니까 작년 초에 결국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정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두 꼭지를 가지고 계속 논의가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점점 제 생각에는 절충점들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등장했고, 앞으로 또 이 절충점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등이 개정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데이터 3법과 관련해서 작년에 이제 개정이 되고 8월부터 실제로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데이터 3법에 지금 영향을 받고 계신 거죠.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제 이 관련된 비즈니스들이 향후에 많이 이제 나타날 것이고요. 개인들도 여기 영향을 받고 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다양하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개인정보 데이터 3법의 내용들을 조금 그래도 어렵지만은 조금은 살펴봐야 될 것 같은, 조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그 작년 데이터 3법 개정에서 가장 큰 부분은 뭐였냐면 정보통신망법에 존재했던 개인정보 관련 조항들이 전부 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되었던 사항입니다. 과거에 그 2011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등장할 무렵을 좀 보면 IT 서비스라고 흔히 저희들이 얘기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었고요.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이 적용되었고 일반 기업들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률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2011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등장하면서 일반 기업들에 대해서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등장을 했는데 문제는 온라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 조항이 있고 금융기관들 흔히 뭐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지만 좀 더 아주 그냥 러프하게 얘기하면 금융기관들한테 적용되는 신용정보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다른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에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 개의 법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각 회사들은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어떤 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냐 이게 사실은 너무 궁금했었고 너무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단 이 데이터 3법을 데이터 2법 체계로 좀 바꾸자.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조항들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시키자라고 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데이터 3법 개정에서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개정됨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정보통신망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했고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안부에서 담당했고 물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었지만 그때는 심의의결기구에 약간 좀 자문기구의 성격이 있었고 신용정보법은 금융위가 담당했었는데 이러한 법들이 이제 데이터 3법이 바뀌면서 이게 좀 바뀌었죠.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규정들이 개보법으로 넘어가고 또 개보법에 있었던 행안부의 권한들이 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주 일반적인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기관이 된 거고요. 신용정보법은 그대로 그냥 금융위원회가 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입법체계로 사실상 바뀌었고 그에 따라서 규제기관의 규제체계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틀이었고 두 번째는 개인정보 이용에 관하여 조금 더 이용 범위들이 늘어났습니다. 뭐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과거에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가명 처리 그리고 가명 정보라고 하는 규정이 이제는 법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명 정보 처리를 하면 연구 목적이라든지 특정한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정보 주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이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추가 이용이라고 해서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합리적 관련성 있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사실 GDPR 규정에 따라 바뀐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동의했던 목적과 관련성이 있고 이걸 정보 주체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 사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정보 이용 면에서는 그렇게 두 가지 부분이 가장 추가되었고 보호 면에 있어서는 가명 정보를 처리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적절한 가명 조치를 취하고 그 데이터 세트를 개인정보에 준해서 개인정보에 준해서가 아니죠. 개인정보니까 개인정보로서 보호를 해야 되는 의무들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용의 범위를 넓히고 대신 그 이용을 넓혀줌에 따라서 보호에 따른 조치들이 어디까지 되는지를 규정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데이터 3법 개정에 있어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면은 결국은 방금 이제 말씀드린 개인정보보호법 안에 있는 가명정보라는 그 가명정보라는 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개인정보라고 하는 우리 누군지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그 개인에 대한 정보가 개인정보고요. 거기에 어떤 특정 칼럼을 뭐 없애든지 뭔가 처리를 해서 가려서 우리가 이제 누군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든 비식별화 상태를 만든 것이 가명정보죠. 이 가명정보 상태로 만들어 놓고 나서 기업들이 활용해라 이런 겁니다. 그럼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라든지 정보 침해, 유출 위험이 이제 차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명정보 상태, 즉 비식별화 처리를 한 상태에서 이런 어떤 다양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렇다면은 이런 우리가 이제 마이데이터 플랫폼까지 이어지면 이 가명정보 상태에서 기업들이 데이터를 주고받고 서로 이제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고 또 다양한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양한 기업들의 데이터가 결합되고 이런 상황도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일단 가명 정보라고 하는 건 법률적으로 보면 일부 세션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뭐 추가 대체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개인을 그 자체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를 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추가적인 정보, 원래 원 데이터 셋이라든지 이런 것과 결합을 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면 이제 그런 걸 이제 가명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명 정보는 결국 다른 데이터하고 결합을 하면 사람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개인 정보인 거고요. 다만 이 가명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고, 다만 1:1 매핑 값이 있기 때문에 1:1로 대응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성향들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가명 정보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명 정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계 작성이라든지 연구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을 위해서 동의 없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게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 해당 가명 정보 처리를 한 걸 기업이 그냥 스스로 이용할 때, 예를 들면 이걸 밖으로 반출하지 않고 내가 이용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그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다만 그 가명 처리를 위해서는 기존에 사실은 비식별 조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때부터 이야기되었던 이제 내재적으로 여기서는 충분히 가명 처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뭐 외부 위원들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 가명 처리가 되어 있는지 등을 심사를 하고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목적 제한이 있다는 건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 또 보관할 때도 그 데이터셋과 그 추가 정보는 별도로 분리 보관하셔야 된다는 게 있는 거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면 제3자한테 제공할 때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가 되는데, 그 데이터 제3자 제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처리라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처리라고 개인정보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동의 없이 보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동의 없이 보내더라도 그걸 받는 쪽에서는 당연히 연구 목적, 그리고 상업적 통계 작성, 정확히는 통계 작성, 그리고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처리 중에서 결합이라고 하는 건 한 가지 예외가 신설이 됐습니다. 즉, 개인정보 처리라고 하는 건 개인정보를 뭐 어떻게 하는 걸 다 개인정보 처리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하고 다른 데이터를 결합시키는 경우에는 결합기관을 통해서만 결합을 시켜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합을 잘못시키게 되면 A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고 B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결합을 했는데, 이 결합을 A라는 기업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A가 가지고 있는 다른 정보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B가 가지고 있는 걸 가명 정보라고 받았다 치더라도 이걸 누군지 식별해서 걔에 대해서 누군지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전문기관을 통해서 결합을 해라 라고 하는 게 가명 정보의 처리에 관한 일반 원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직까지 좀 풀리지 않은 부분은 뭐냐면, 가명 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 주체 동의가 없이더라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만약에 가명 정보를 받아서 A로부터 제가 받았어요. 가명 정보를 받았는데 제가 그걸 제 내부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 결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건 원래 가명 정보 결합을 제3기관을 통해서 하도록 하는 조항을 잠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결합이라든지 외부 반출할 때는 웬만하면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아직 그 유권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게 마이데이터 플랫폼까지 이어지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 마이데이터 플랫폼은 사실은 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건 지금 있는 법상의 마이데이터는 가명정보 결합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보 결합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아니고, 사실은 제 정보를 각각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 정보들을 내가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가 사실은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마이데이터의 근본 목적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모아서 보는 게 내 정보, 그게 핵심이었던 거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한 가지 이슈가 터지게 되죠.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결합이라고 하는 건 그 A하고 B가 가지고 있는 결합을 하는 건 제3자 기관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각각 금융기관들로부터 다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정보 데이터셋이 또 결합돼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이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결합을 시킨 다음에 분석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합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그렇게 모아서 보여주는 게 뭐가 다르냐?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는 일단 첫 번째는 신용정보법 해석상만 보면, 신용정보법에서는 마이데이터는 전속요구권에 근거해서 각각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자한테 전속요구권에서 근거해서 그러니까 모을 수 있고, 요 모으는 걸 가지고 광고 업무라든지 뭐 다 분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해서는 결합 이슈와 무관하게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결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지금 신용정보법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반적인 룰 툴이 되는 것 같고요. 다만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여전히 좀 논란이 있죠. 그 뭐냐면 결합은 원래 결합기관을 통해서만 해야 되는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전속 요건에 근거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자신에게 허용된 부수 업무로서 데이터 분석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다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첫 번째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사업자여야 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법상 허용된 행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현재 법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업 쪽에 한번 말씀을 김태훈 대표님과도 말씀 나누면서 좀 한번 생각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기업들은 결국은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 되고 그 룰을 지켜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방금 말씀드린 비식별화라고 하는 거, 데이터를 그 룰에 맞춰서 처리를 하고 결합하고 이런 과정들 자체가 상당히 또 좀 기술적인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또 다양한 또 법 제도 검토도 해야 되고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데이터의 비식별화 처리의 대표 기술인 어떤 그 익명화라는 기술을 보유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최초로 기술을 개발하신 걸로 제가 들었고 미국에도 특허를 9개나 출원하셨다고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업인데 이제 데이터 경제 시대에 이런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다양한 스타트업 이런 기술력 가진 기업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 바로 대표적인 디핑소스라는 기업의 김태훈 대표님이십니다. 조금 그 디핑소스의 그 기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주로 이제 비정형 데이터들을 좀 다룹니다. 영상 같은 거 지금 뭐 자료 이렇게 좀 띄워놨습니다만 기존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CCTV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고 싶다 데이터들을 그러면 당연히 이제 거기 찍히는 사람들 모두가 이제 개인정보 주체이기 때문에 이들의 동의를 받아서 분석을 하는 게 가장 확실한데 아예 불가능한 거죠. 그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기존의 뭐 카메라 업체들 당연히 워낙 보안 카메라도 워낙 큰 시장이고 최근엔 그걸 마케팅적으로 활용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는 애당초 그런 카메라 설치 목적이랑 조금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가 조정을 훨씬 더 강하게 받는 상황인데 그래서 기존 업체들은 뭐 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뭐 지나간 어떤 사람들, 물체들 다 감지해서 다 지워버린다거나 근데 이제 문제가 그러면은 어디 불이 났다 이런 거 감지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 뭘 하는가 분석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어디 유동인구가 많다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기 어렵고 블러링 처리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블러링 같은 경우에 사실은 요즘 워낙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이게 복원이 됩니다. 블러링 시켜봤자 원본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유럽이나 뭐 이런 이스라엘 이런 쪽도 워낙 이제 유럽 쪽의 GDPR에 맞춰 가지고 아예 AI를 동원해 가지고 만약에 제 얼굴을 이렇게 카메라로 찍었는데 제 얼굴을 다른 사람 얼굴로 새로 바꿔치기를 한다거나 이런 기술들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늘 잘 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낙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딘가는 뭐 라이다 같은 이런 뎁스 카메라를 쓰긴 하는데 그쪽도 해상도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료화면 나온 것처럼 제 얼굴을 이제 라이다 뭐 이런 아이패드에 있는 라이다 이런 거 딱 찍으면은 깔끔하게 3D가 딱 나옵니다. 그 정도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RGB 카메라랑 똑같은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예 원천적으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암호화를 시킨 상태에서 암호를 해제를 안 하고 그 상태에서 필요한 연산을 하는 뭐 동형 암호라 부르는 기술을 쓰는 회사들도 여러 등장을 하고 있고요. 뭐 아직까지 속도 문제가 있습니다. 워낙 또 그쪽도 빠르게 발전하니까. 그리고 뭐 구글이나 애플 같은 몇몇 기업들은 이제 어디서 뭐 사용자의 어떤 폰이나 이런 카메라에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건 워낙 위험하니까 차라리 그들의 뭐 AI 모델이죠. 그 모델을 그런 기기들에 심어놓고 거기서 이제 모델을 어떻게 업데이트 할 것인가 그런 정보들을 갖고 오는 연합학습이라고 그러죠. 이런 방식들,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이제 근원적으로 원하는 거는 사실은 뭐 제가 만약에 어떤 회사라고 했을 경우에 회사가 만드는 모델을 뭐 어디 넣어서 심고 하는 것들은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구글 정도 이제 생태계를 다 지배하는 정도가 되면 가능해도.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를 제가 다른 데에다 데이터를 이렇게 넘겨준다거나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원천적인 방법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화면에 나온 이런 익명화 방식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익명화라는 거 부르는 게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들 중에서 왼쪽 컬럼은 이제 원래 오리지널 사진이고요. 이거를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거의 보면 거의 노이즈 수준의 데이터죠. 이렇게 바꿔치기를 하는데 이게 시각적으로는 노이즈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으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거 다 소멸됐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람 눈에만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하든 간에 절대로 원본 데이터에 있는 개인정보 주체가 누군지 식별할 방법은 없습니다. 원래 원본으로 돌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명정보가 아닌 이유가 원본으로 저희도 돌리지 못하고 아무도 돌리지 못하고요.
중요한 특성은 이렇게 개인정보가 소멸된 약간 새로운 색다른 영상을 가지고 새로운 AI 모델을 학습을 시키거나 하면은 여기서 뭐 어떤 성별이라든가 표정 이런 것들, 시선이 어디 있는가 이런 분석들도 가능하고 뭐 사람들이 뭐 지금 무슨 자세를 취하는가 뭐 이런 것들 다 분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의 활용도는 최대한 유지를 하는데 개인정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모두 소멸시키는 그런 새로운 기술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걸로 저희가 최초의 특허를 지금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디핑 소스의 익명화 기술이라고 하는 건 주로 영상이나 이미지 쪽에 좀 특화되어 있기도 하네요. 네, 그러면은 이런 어떤 디핑 소스와 같은 데이터 뭐 솔루션 업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분석 업체들, 기술을 확보한 이런 업체들이 다양하게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우리가 이제 요소 기술들이 많이 확보가 된다. 그럼 산업적으로 우리 데이터 관련된 어떤 산업이 성장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또 핵심 성장 동력으로서 또 활약할 수 있는 조만간 이제 그런 날이 오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디핑소스 대표님으로서 지금은 뭐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익명화 기술 중심으로 지금 여러 개발들을 진행하고 계신데 이후에 조금 뭐 궁극적으로 디핑소스가 지향하는 방향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은 지금 궁극적으로는 이런 어떤 익명화 기술 하나를 어떻게 좀 내세운다기보다는 이거는 저희가 어떤 원하는 것에 대한 어떤 수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사실상 요즘에 그 ESG 가버넌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서도 가버넌스라는 용어가 이제 쓰이고 있던데, 데이터가 처음 생성돼서부터 이것을 쓸 수 있게 가공 처리라고, 뭐 AI가 학습을 하건 분석을 하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실제로 AI가 사용을 하고 나오는 결과 가지고 파생된 데이터를 또 만들어내고 이 사이클이 돌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뭐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소유권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이제 데이터를 이제 처음 생성부터 그러니까 수집, 가공, 공유, 활용, 공유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련의 사이클을 구현을 하는 게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큰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한 어떤 데이터 플랫폼, AI 플랫폼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구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기존에 비슷한 다른 플랫폼들과 큰 차이라면 이제 데이터의 개인정보를 완전하게 보호를 하면서 이제 기존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데이터를, 물론 이제 아주 마음대로 쓰는 건 아닙니다만 좀 더 높은 가능성으로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공유할 수 있고 해서 이런 어떤 데이터 산업계를 같이 좀 파일을 좀 키우는 거, 이게 이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에 중요한 또 워딩이 나왔죠.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데이터가 이런 생태계뿐만 아니라 어떤 사이클이 형성되는 거죠. 데이터가 생성되면서, 그러니까 데이터 생성자는 어떻게 보면 개인 여러분들 자신이 될 수가 있죠. 데이터를 생성시켜서 그거를 수집해가지고 분석하는데, 그 분석 과정에서 AI가 좋아하는 상태로 바꿔놓는데, 그게 또 데이터 3법과 결부가 되면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또 제외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AI가 좋아하는 상태로 바꿔서 이렇게 이제 디핑 소스처럼 고차원의 분석을 거쳐서 필요로 하는, 이 결과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제공해주고, 그 가치는 여러분 소비자들이 받아가는 이런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 사이클이 완성되는 시대가 바로 데이터 경제 시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디핑 소스가 최근 들어서 또 저도 이제 언론에서 많이 관심 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 디핑 소스의 솔루션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하나씩 생겨나고 있고 이런 요청들이 많이 쇄도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좀 기업 소개 하나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사실 기업의 실명 알까지 밝히긴 좀 어려운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업종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가 요즘 굉장히 좀 그 수요가 많은데, 한 가지는 어떻게 건물 단위로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이동이나 행동 아니면 어떤 분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온라인으로 치면 사실 뭐 웹사이트에 뭐 방문자 이런 거 추적해서 마케팅으로 쓰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오프라인 매장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어떤 심지어 뭐 중간에 동네에 있는 어떤 작은 카페들을 하더라도 하나하나는 큰 의미가 없겠지만, 이 카페가 만약 프랜차이즈처럼 다 모여서 정보를 분석한다면은 사실상 뭐 매장을 뭐 이런 식으로 꾸미면 더 좋을 거다 이런 것들이 예측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한데, 이거를 사실 수집하는 가장 좋은, 그것도 확실한 방법이 이제 이런 보안 카메라에서 찍힌 영상들을 안전하게 분석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기존 방식으로는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가 이제 완전히 비식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는 쪽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게 요즘에 나오는 뭐 스마트 빌딩, 스마트 시티 이런 쪽으로 좀
딱 맞아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도시 단위의 어떤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 뭐 이거를 이용한 어떤 뭐 여러 가지 안전 장치라든가 뭐 아니면 어떤 보험이라든가 이런 쪽도 지금 확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분야고 같은 기술입니다만 이게 요즘에 어떤 건설 현장이나 공장 같은 어떤 안전이 중요한 시설들 이런 데서 좀 활용이 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 있는 근로자분들은 사실은 이게 카메라가 찍힌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절대로 이제 이런 인권을 침해하거나 하는 일은 없다. 아무것도 이런 원본 사진을 저장하지 않는다. 대신에 위험한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현장에 누가 뭐 남아있다든가 현장 셧다운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자동으로 감지하고 이제 안전하게 현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세이프티 이런 것들 그런 쪽으로 지금 요즘 많은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해외 쪽으로도 지금 요청이 좀 많아서 이제 그런 것들 올해 좀 크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데이터 3법에 관련된 이제 변호사님의 말씀과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 솔루션 대표 업체 대표님의 말씀 이제 이렇게 좀 들어보시면서 정말 이제는 데이터 경제 시대구나. 그리고 당장 어떻게 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이런 다양한 서비스나 혜택들을 또 받아보실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 이런 데이터 3법이 특히 적용된 마이데이터 산업 시대 이제 하반기에 개막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어떤 수혜가 돌아가고 경쟁 구도는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저도 이제 마이데이터와 관련해서 여러 기업들 강연을 나가다 보면은 특히나 기존 금융권 이제 5대 금융지주 산하의 기존 금융업체에서는 이 마이데이터 산업이 최근에 뭐 오픈뱅킹이라든지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금융산업 제도의 변화와 더불어서 상당히 자기들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이게 자기들을 지켜주지 않고 이 디지털의 침투를 정말 그대로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정말 힘겨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불리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핀테크 업체나 이런 또 플랫폼 업체들은 조금 이제 금융 쪽으로도 서비스를 확장해 볼까 하는 새로운 또 기회로 보는 그런 측면들이 사실 강합니다. 자, 그렇다면 변호사님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데이터 3법이 이제 발효가 돼서 마이데이터 시장이 곧 열립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법 쪽에 계신 관점에서 특히 여러 기업들의 이런 컴플라이언스나 자문을 하고 계신 상황에서 기존 금융권이 좀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든 좀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그래도 이런 제도가 조금 타이트하긴 하지만은 금융사들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 좀 이렇게 보시나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시나요? 변호사님께서. 최초의 마이데이터 사업 등이 등장했던 배경들을 좀 살펴보면 사실은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기존 금융권이 제공해주지 않는 서비스를 사실 나한테 제공해준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용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희가 흔히 많이 들어봤던 뭐 비사라든지 뭐 V사라든지 다 마찬가지지만 이제 저희 금융권에서 이렇게까지 해주는 데가 없었는데 이제 뭐 자신들의 데이터를 막 그 스크레이핑 방식으로 이렇게 모아서 보여주면서 고객님은 뭐 이런 카드를 사용하시면 아니면 이런 보험에 들면 뭐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실은 광고를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건 기존 금융권에서는 그런 방식들을 시도하지 않았던 거였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캐치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최초의 마이데이터, 뭐 유럽에서의 AISP 등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결국은 기존 금융권들이 워낙 트래디셔널 레귤레이션 때문에 다른 사업들을 제대로 못했는데 그런 벤치마켓이라고 해서 그런 이제 틈새 시장들을 그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잘 캐치해서 잘 파고들었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제도화 시켰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원래 나도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는 워낙 전통 규제가 심해서 안 했던 거고 쟤네는 규제를 그냥 대충 뭐 이렇게 뭐 적절하게만 하면 되니까 했던 거 아니냐라고 사실은 이 피해를 입었다 자기들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시장은 결국 양쪽 모두에게 허용된 시장이고 결국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이데이터 허가를 통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 이용자들에게 어떤 베네핏을 줄 것인가가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이제
경쟁 구도로 넘어가게 될 것 같고요. 그 경쟁 구도라고 한다면 사실은 기존 금융권이나 핀테크 사업자나 결국은 동일한 출발선상에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최초 시작은 사실은 뭐 핀테크 업체에서 시작을 한국에서 발화를 했지만 결국은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하게 되어 있고 그 동일 선상에서 누가 어떠한 베네핏을 이용자한테 줄 것인지가 경쟁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분석 역량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금융사들도 이런 마이데이터에 참여하는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런 고객들의 데이터, 특히 신용정보 바탕으로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여기에 이제 경쟁 우위의 서비스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노력하고 있고 아까 말씀 주신 제조업도 그렇고 뭐 다양한 유통사들도 그렇고 이 데이터 경쟁력,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조직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입장에서 이 기존 그 산업의 기업들이 데이터 경쟁력을 좀 갖추려면 좀 빠르게 갖춰가려면 좀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세요? 업종마다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이제 제가 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저희가 조금 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기술 기업으로 처음에 아마 비슷하겠지만 아마 기술 기업으로 많이들 시작을 하실 텐데 법에 대한 어떤 그런 인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보안 쪽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분야가 좀 걸쳐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다양한 분야에 좀 약간 전문성이 좀 필요한 것으로 일단 생각이 좀 됩니다. 워낙 당연한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지금 이게 특히나 국내 쪽 동향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고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바뀌겠구나라고 예측을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영상 같은 경우는 비정형 데이터다 보니까 사실 금융 쪽 거래가 좀 있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국내의 데이터 3법이 아무리 나왔다고 하지만 는 있고 특히 좀 애매한 부분들에 대한 해석이 많이 다른 편이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뭐 CCPA라든가 뭐 새로 뭐 뉴욕주에 발효된 법도 있고 내용들이 굉장히 좀 빨리 바뀌는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계속 따라가는 그런 어떤 필요도 확실히 있고요. 그보다 또 하나의 지금 그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법은 법인데 그보다 사회적인 인식이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 개인정보법에서 허용했다고 해서 뭐 나는 이런 가명정보를 가지고 이런 분석을 하는 게 괜찮아 법에 문제 없어라고 해도 실제로 유럽에서 많이 벌어지는 사례인데 고객들이 그걸 가지고 소송을 걸기 시작을 하면은 사실상 사업을 이행하기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무리 법이 딱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시장에 굉장히 좀 차츰차츰 단계를 밟아가지고 진입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전략들을 세우고 실행하는 거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조금 앞에 질문하고 좀 이어가지고 드린 제가 갖고 있는 의견은 실제로 데이터 3법 이후로 좀 많은 것들이 명확해져서 많은 기회들이 새로 생긴 건 사실이고 이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일한 출발점에서 훨씬 많은 기회가 생겼습니다만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지금 만약에 법에서 이 정도는 해도 된다라고 허용을 했어도 이거보다 훨씬 안전한 쪽에서부터 차츰차츰 출발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쨌건 현실적으로 내 정보를 가지고 뭘 한다는 거냐라고 반발이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가명 처리, 익명 처리라고 해도 잘 안 믿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봤자 어차피 내 정보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명화라는 거 사실상 익명화보다 좀 위험한 면도 사실상 있고 해서 좀 단계를 밟아가는 것들 그리고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어떤 식의 사업화를 진행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전략적인 어떤 그런 역량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이런 상당한 높은 과징금, 여러 가지 또 규제 틀 속에서 이런 좀 안정적으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보수적인 접근으로 단계적으로 이런 정보 활용을 추진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변호사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기업 얘기를 주로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뭐 데이터 3법 아까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런 내 데이터가 적극적으로 기업에서 활용이 되겠다. 그러면 좀 다양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조금 감이 오거든요. 그럼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좀 이런 어떤 데이터 3법 관련된 이런 사항들에서 좀 챙겨봐야 될 거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개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 데이터를 뭐 예를 들면 아까 마이데이터 사업을 계속 얘기했었는데 마이데이터 사업자한테 주었을 때 장점은 그런 게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내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라든지 아니면 내 건강 정보 아니면 내 병력을 이렇게 약간 이제 자기의 입력을 해봤을 때 아니면 이제 가족력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너는 이런 보험이 필요한데 너는 그 보험은 없는 것 같아라고 하는 서비스들을 이제 점점 나올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서비스들을 하게 되면 내 소비 패턴 아니면 내 건강 관련 정보들에 근거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보면 또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정보는 진짜 나 안 썼으면 좋겠어. 나 그냥 필요 없고 그냥 나는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련돼서는 본인이 최소한 좀 그러한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고 동의 등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그 첫 번째 원칙에서 내 정보를 가지고 그 기업이 무엇을 할지를 좀 꼼꼼하게 따지셔서 처리를 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상 다양한 권리들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열람권도 있고 조회권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 전속요건 도입이 안 되어 있지만 이제 다양한 권리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내 정보들이 좀 이제 사용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맞는 서비스를 찾아가서 본인이 맞는 서비스를 찾아가서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시고 그걸 활용하시든지 아니면 이제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거기서 옵트아웃 등을 하시면서 이제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 한국에서는 아직 이제 한국에서도 지금 신용정보법에서만 사실 도입이 되었는데요. 자동화된 처리에 대한 이제 반대권이라든지 이런 권리들이 사실은 GDPR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링 반대권 이슈가 됐었고 이게 지금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도입이 안 되어 있고 신용정보법에만 도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에서는 아마 도입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개인들이 보기에 이제 프로파일링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잘 프로파일링해서 나한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아니 나한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본인이 잘 판단하셔서 그런 혜택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난 이런 혜택 받을 필요 없고 내 개인정보를 그냥 웬만하면 사용하지 말아달라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정보 주체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본인의 개인정보 관련 권리들을 행사를 적절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제 뭐 끝도 없을 것 같은데요. 좀 마무리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 특히나 기술 쪽 관점에서 이제 나와 주셨고 법 쪽에서 이제 나와 주셨기 때문에 이 두 측면에서 이런 데이터 3법 그리고 마이데이터 이런 데이터 경제 시대에 국가적으로 좀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좀 더 신경 써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 한번 마지막 제언을 간단히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먼저 좀 기업 기술 솔루션 개발 업체 운영하시면서 국가 제도나 법이나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아니면 이런 것들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생각하신 게 혹시 평상시에 있으셨나요? 아쉽다라기보다는 조금 재미난 특성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유럽의 GDPR 같은 경우도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루머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약간 정치적인 이유 또는 이제 어떤 자국민 보호 성향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중국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왜 중국 대륙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데이터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가명 처리 정도 가지고는 그 지역을 벗어나기 어려운 정도로 이제 뭔가 어떤 자국민 보호 성향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아직은 이제 국내법에서 이제 그런 것까지 고려하기는 조금 이른 면이 좀 있긴 합니다만 약간 이제 그런 것도 좀 관찰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데이터 3법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어디가 적정한지 좀 맞춰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떤 곳에서는 의견이 지금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어떤 쪽에서는 아직도 좀 보수적이라는 의견도 있고 다양한데 그게 아마 맞춰지다 보면은 분야별로 조금씩 다르기도 할 거고 그동안은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가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게 데이터 3법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 게 뭐 데이터를 마음껏 쓸 수 있다는 식으로 묘사는 되고 있고 과징금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못 운영을 하면은 아무리 큰 기업도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사라질 정도의 과징금인데요. 이게 지금 안 나타나다 보니까는 이제 보통 그거를 어떤 요약된 글들만 읽어봤을 때는 내 정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염려만 사실 들 문제가 좀 그런 소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어떤 이거를 제대로 시행할 땐 굉장히 안전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안전하게 해야만 한다.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어떤 한편에서는 좀 기업에 더 유리하다라는 의견도 좀 많기도 하고 사실 저도 살짝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기업에 좀 유리하다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신생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든지 하려고 준비하다가 이제 어떤 그 족쇄 같은 게 딱 풀리는 느낌이라면 기존 기업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못하는 걸로 오랫동안 있다가 갑자기 해두대가 되니까 사실은 이게 상황이 입장이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히 뭐 저희도 사실 저돌적인 스타트업이긴 합니다만 스타트업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움직일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대기업들도 조금은 덜 보수적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 적정선 같은 거는 제 생각에 한 몇 년 내로 좀 합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조율이라는 그 또 유명한 노래 제목도 있는데요. 조율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좀 와닿았던 것 같고요. 변호사님께서는 좀 국가, 정부, 산업 쪽 측면에서 좀 제언을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보호와 이용의 조화를 꾀했던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까 방금 대표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약간 다른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너무 동의 기반에 근거한 개인정보 처리 방식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GDPR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건 동의 기반은 아니거든요. 물론 동의가 하나의 그 법적 처리 권한 중에 하나로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른 것들 예를 들면 뭐 정당한 이익이라는 규정과 동일한 사실 레벨을 가지고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국에서는 여전히 동의 기반이고 그 동의 기반이다 보니까 개인정보 처리자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이게 추가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추가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가 내가 이용할 수 있는지 아직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보통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운용을 해서 아예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과연 그러한 방법이 맞는 거냐라고 보면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동의 위주의 방식에서 계약 체계를 이행을 확장시킨다든지 아니면 정당한 이 개념을 좀 차용을 해서 좀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확실하게 허용을 해주든지 아니면 지금 있는 추가적 이용 제공에 관한 규정들을 좀 명시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정도까지는 사실은 개인정보에게 불이타, 저희 고시 공부할 때 흔히 불이타라고 얘기했는데 불이의 타격이 없을 만큼의 이용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허용을 해줄 수 있는 명시적인 가이드들이 좀 나와야지만 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과징금 문제는 있습니다. 과징금 관련돼서는 뭐 이게 전체 매출액으로 갈 거냐 뭐 이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만 유럽과 같이 어떠한 잘못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해 확실한 처벌을 하고 다만 그 법을 어기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그래 니네가 써라 라고 하는 좀 이제 이용과 보호의 관점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좀 이렇게 딱 뭐라 그러죠 선을 좀 잘 갈라서 좀 정책 집행 진행되고 법규들이 좀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 말씀드려 볼게요. 변호사님께서는 좀 재미난 상황이 변호사님께서는 기업을 대변해서 좀 마무리 말씀을 해주셨고 또 기업을 운영하신 대표님께서는 국가 제도 어떤 법 이런 쪽의 측면에서 또 대변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이 데이터 경제 시대, 데이터 3법, 마이데이터 이런 상황들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거죠. 이게 자기의 어떤 전문 영역과 역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입장을 서로 정말 고려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복잡한 상황이고 그리고 어느 나라도 아직 가보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라 불과 이제 EU도 우리보다 1년, 2년 앞서서 이제 법 개정이 됐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불확실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정해지지 않고 정답이 없는 상황들, 그러니까 많은 어떤 시행착오와 보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말에 출범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한 기대도 크고요. 그리고 데이터 3법에 대한 또 개정도 상당히 또
시적절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데이터 경제 시대, 정말 데이터가 돈을 만들어주는 시대,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에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많은 것을 누리고 가치를 얻어가시는 개개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소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